안녕하세요. 442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47세의 이준혁입니다. 저는 현재 사랑스러운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늘 악에 받쳐 살아왔고 저를 힘들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한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저의 목표였거든요. 하지만 한 여자를 만나게 되면서 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원수를 제대로 갚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다시 만난다면 저에게 그때의 제 결정이 올바른 것이었다고 말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평범한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건설회사에서 근무하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신 남들과 다르지 않은 집안이었죠. 그런데 제가 16살 때 아버지에게 큰 화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건설회사에서 큰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 대표가 그 모든 책임을 아버지에게 떠넘겼거든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떳떳하다고 말씀하셨지만 회사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조작했고 모든 정황이 아버지의 잘못임을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셨어요. 그다지 오래 계시진 않았지만 감옥에서 나오신 이후 아버지는 억울함을 토로하며 매일같이 술만 드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시다가 간경화로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반면에 아버지가 다녔던 그 회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쭉 지켜본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늘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머니에게도 제 결심을 말하곤 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일은 아버지 일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발목 잡힐 필요는 없어. 복수가 삶의 목표면 그 삶을 사는 네가 얼마나 힘이 들겠니? 마음속에 항상 원한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텐데 돌아가신 네 아버지도 그걸 바라지는 않으실 게다. 넌 그저 네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하게 살면 된다. 편히 눈도 못 감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아버지 억울하게 감옥 보낸 사람들 지금까지도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고요.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제가 꼭 받은 것만큼 그대로 돌려주고 말 거예요. 저는 복수를 꿈꾸면서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전업주부로 생활하신 어머니가 온갖 일을 하며 제 뒷바라지를 해주신 덕에 무사히 명문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인 23살에 엄마까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진 저의 모든 원망의 화살은 아버지를 죽게 만든 그 회사 대표에게 향하더군요. 그 이후 저는 기필코 제가 받은 만큼 꼭 갚아주겠다면서 더 독하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저는 여느 학생들처럼 즐거운 캠퍼스 생활은 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늘 어떻게 그 나쁜 사람에게 복수를 할까 하는 생각만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세운 계획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으로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것이었죠. 허무맹랑한 소리였지만 그것을 목표 삼아 더 열심히 공부했어요. 많은 대회에 나가 수상하고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교환학생으로 외국 생활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는 석사를 병행하면서 끊임없이 스펙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힘든 생활이었어요. 생활비와 학비를 벌어야 했기에 일과 함께 공부를 병행해야 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의 복수가 저의 원동력이 되었고 저는 제가 그 회사를 망하게 하는 그날을 꿈꾸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28살이 되어 드디어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난 뒤 교수님의 추천서와 도움을 받아 마침내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 교수님은 저에게 대기업에서 저에게 딱 알맞는 자리가 났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제 목표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죽인 그 회사에 들어가 망하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교수님께 정남건설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님은 의아해했지만 그 회사에서 일하는 임원과 연줄을 대어 절 그 회사에 꽂아주셨죠. 그렇게 그 회사에 무사히 입사한 저는 회사에서도 줄을 잘 선 덕에 처음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입사 초기부터 교수님 덕에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꽤 좋은 성과를 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높은 사람들 눈에 띄었고 대표 역시 저를 눈여겨보았었죠.
회사 생활은 제가 계획한 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외 공사 쪽을 확장하고 싶어 하던 대표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대표는 저를 믿고 신임하게 되었고 우연을 가장해 본인의 딸과 저를 잘 해보라면서 소개까지 하더군요. 사실 아내 없이 딸과 살고 있다는 대표의 가족까지 함께 엮이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원한 건 대표의 몰락이었지 그 가족까지 엮는 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대표가 몰락한다면 가족에게 영향이 안 갈 수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대표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은 가지지 않기로 마음먹고 좀 더 완벽한 복수를 위해서 그녀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물론 대표는 미리 제 뒷조사를 했을 테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름을 바꾼 상태인데다가 양친 모두 돌아가신 이후로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그냥 혼자 힘으로 살아온 건실한 인재 정도로만 아는 듯 했죠. 그런 저와 혜린 씨를 엮어준 이유는 결국 대표에게는 능력 있는 집안과의 만남보다는 똑똑한 대릴 사위가 필요해서였을 것이었고요. 그렇게 대표 및 임원들의 눈에 들도록 지내며 회사를 다니다 보니 다니면 다닐수록 대표가 회사를 더러운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공사 대금을 떼어먹기도 일쑤였고 자신의 눈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특혜를 주거나 리베이트를 주는 업체와만 일을 했습니다. 게다가 탈세는 기본이었죠. 저는 회사의 이면을 알게 될수록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했죠. 대표의 눈에 들어서 회사의 임원이 된다면 제 계획을 별로 힘들이지 않고 성공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결국 저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혜린 씨와 결혼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몇 년 뒤 우리 부부는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사실 결혼 초기에는 어차피 복수를 한 후에 이혼할 생각이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가급적 순리대로 가정생활을 해야 의심을 피할 수 있을 것 같더군요. 게다가 아내는 대표와 달리 상당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날 정도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도 아버지 앞에서와 달리 제 앞에서는 애교와 유머도 많았죠. 저와 취향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해서 싸울 일도 전혀 없었어요. 어렸을 적부터 항상 마음속에 원함만 품고 살아온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진심으로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 더욱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졌고 그럴 때마다 저는 대표를 향한 칼날을 더욱더 열심히 갈았습니다.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의 사이는 언제나 좋았고 3년 뒤에 딸도 하나 더 낳았습니다. 저를 꼭 닮은 딸까지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내가 더욱더 사랑스럽게 느껴지더군요. 대표의 만행에 임원들의 각종 비리로 찌들은 회사에서의 생활은 꽤나 힘들었지만 집에 오면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는 집에서만큼은 저도 다른 행복한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느낌이 들었죠. 주말이면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가끔은 아이들을 일찍 재우고 아내와 늦은 저녁까지 식탁에 앉아서 맥주 한 잔을 걸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곤 했어요. 제가 꿈꾸지 못했던 단란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했지만 반면에 그럴수록 대표에 대한 제 원망도 커져갔어요. 지금의 대표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몹쓸 짓만 하지 않았어도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와 이런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런 생각에 가끔 얼굴에 그늘이 지면 아내는 제가 부모님 생각을 한다는 걸 아는지 저의 어린 시절과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묻곤 했습니다. 당신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엄청 다정한 분들이셨지? 우리 부모님? 그렇지. 나한테 정말 잘해주셨어. 그리고 두 분도 사이가 아주 좋으셨고 내가 한 번도 뵙진 못했지만 왠지 그랬을 것 같아. 당신이 나나 아이들한테 하는 걸 보면 아버님이 아주 다정한 아버지셨을 것 같거든. 아버님 이야기 좀 해줘. 당신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고 싶어. 그럴 때면 저는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돌아가셨고 어머니 역시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다고요. 아내에게 너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에게 죄를 덮어씌워 돌아가시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하지만 그런 내막을 전혀 모르는 아내는 자신의 이야기도 해주곤 했습니다. 아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인어른은 밖에서나 집안에서나 굉장히 강압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집에서는 말이 거의 없었지만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으면 불같이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돌아가신 장모님을 자신의 물건처럼 함부로 대했다고 합니다. 물론 바람도 끊임없이 피웠고요. 장모님은 결국 아내가 젊었을 때 암에 걸려 돌아가셨는데 아내는 그게 다 아버지가 너무 힘들게 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내에게 역시 저만큼이나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이 있어 보였어요. 그렇게 저는 점점 아내에게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새 저도 모르게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빠른 속도로 부장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쯤부터 다른 임원들은 저를 견제했지만 대표와 대표의 사위인 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도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저는 계속 회사 내부에서 승승장구했고 올라가서 임원이 되면 그때부터 이 회사를 몰락하게 만들 계획을 착실하게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임원이 되어야 권한이 많아지고 그 사이 많은 정보도 쌓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부장 승진을 한 지 3년 만에 그토록 바라던 임원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이 회사에 입사한 지 13년 만에 드디어 복수를 향한 작전을 실행할 수 있는 자리에 간 거죠. 물론 이런 제 계획을 모르는 누군가는 저의 초고속 승진에 불만을 갖기도 했겠지만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임원이 되고 보니 제 옆에는 어떻게든 줄을 타보려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더군요. 저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밝게 웃어 보였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제 계획에 도움이 될 사람들이니까요. 이런 속사정을 전혀 모르는 아내는 제 승진 소식을 듣고 가족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축하 노래를 부르고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잔뜩 차려주었죠. 그런데 그런 가족들을 보고 있으니 이제 시작될 제 계획에 대한 복잡한 기분이 들더군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 말이죠. 과연 내가 복수를 하고 나면 아내와 아이들이 내 앞에서 이렇게 웃어줄까 싶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지금 누리고 있는 저의 행복이 깨질까봐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회사에서는 복수의 칼을 갈다가도 집에 돌아오면 과연 이게 맞는 길인가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물론 임원이 되었다고 바로 회사를 몰락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3년간 조금씩 회사 내부 비리에 대한 증거를 모았어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대표를 비롯한 대부분의 임원은 모든 더러운 일에 함께 가담한 공범이기도 했고 서로를 견제하는 감시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렇게 3년간 모은 증거를 가지고 이제 한번 일을 키워보려고 마음을 다잡았는데 어쩐지 차일피일 미루게 되더군요. 아무래도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이 자꾸만 눈에 밟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제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흘려보기로 했습니다. 당신 혹시 살면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었던 적 있어? 복수? 무슨 복수? 그냥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싶다던가 그런 거.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괴롭힌 사람들한테 말이야. 글쎄, 그런 거창한 생각은 해본 적 없는 것 같네. 근데 뭐 하러 망하게 해? 내가 더 잘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억울하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고 그런 마음 누구든지 가질 수 있잖아. 난 잘못한 사람은 꼭 그 대가를 치른다고 생각해. 설령 복수하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굳이 나서서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아. 하늘이 있고 땅이 있는데 뭐하러 내 손에 피를 묻혀? 진짜 그럴까? 하늘 땅만 믿고 가만히 있으면 다 되는 건가?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한테 복수를 한다고 쳐.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낸다고 하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몸이 다치겠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가족들은 마음을 다치겠지. 그럼 그 마음을 다치는 사람들이 또 나한테 복수를 하는 건가? 아내의 말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더군요. 제가 가만히 있자 아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난다고 하잖아. 복수하다가 애먼 사람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서는 피눈물 날 것 같아. 그리고 혹시라도 그 죄를 우리 애들이 받으면 어떡해? 뭐 나라고 이 세상에 미운 사람 하나 없겠어? 엄마 마음고생 시킨 아버지도 믿고 그런 엄마 더욱 힘들게 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도 밉지. 그런데 복수하고 나면 내가 행복해질까? 누군가를 미워할 시간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행복한 시간 보내는 게 진짜 복수하는 길일 것 같아.
아내의 이야기를 듣는데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잘못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해가 갈 수도 있겠구나. 내 손으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아내의 말처럼 제가 복수를 하고 나서 진짜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아내와 아이들이 사라지면 아무리 대표에게 그동안의 원한을 갚는다 해도 저는 웃을 수 없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내와의 대화는 저에게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죠. 제 개인의 감정으로 시작한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행복까지 뺏을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뒤 장인어른이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었어요. 전 아내가 걱정되었지만 제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는 큰 동요 없이 차분하게 병원을 오가며 장인어른을 챙겼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아내는 눈물 한 번 흘리지 않더군요. 하루는 퇴근 후 아내를 데리러 병원에 갔더니 아내는 의식이 오락가락하는 장인어른을 곁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평온한 그 모습에 저는 아내에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걱정되지 않아? 당연히 내 아버지니까 걱정되지.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셨으니까. 당신도 만나게 해주었고 말이야. 어릴 땐 한없이 크고 무섭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안 좋긴 하네. 내가 밉지?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다 아버지 업보지. 아버지, 지금까지 남의 눈에 눈물 뽑아서 돈 버신 거라며 아버지가 그렇게 살아와서 이렇게 되신 것 같아. 그래도 당신이 그 모든 걸 바로 잡으려고 해서 다행이야. 이제 아버지가 남의 눈에 눈물은 못 뽑을 것 아냐. 난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난 아버지 회사에서 제대로 돈 못 받은 업체가 그렇게나 많은 줄은 상상도 못했네. 난 그 돈으로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다 진짜. 난 그 돈으로 잘 살아온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죄스럽다 진짜. 사실 저는 아내와 대화 후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조금 변경했습니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며 자신의 배를 불려온 장인어른과 임원들을 자리에서 내리고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회사의 행태를 바로 잡는 것으로 말이죠. 이 계획을 시작하기 전 저는 아내에게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잘못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윗사람들 배만 불리는 불합리한 회사 구조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내 외 비리들을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아버님도 회사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미리 말해두었죠. 최악의 경우에는 장인어른이 구속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모든 이야기와 제 계획까지 들은 아내는 본인의 아버지와 회사보다 저를 먼저 걱정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 사람들이 과연 제 말을 받아들일 것인지, 그러다가 그들에 의해 나쁜 일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회사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모든 걸 바로잡는 게 맞다 했고, 제 이야기를 들은 아내는 저를 믿는다며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인어른이 쓰러지기 전에 예전 기록들까지 찾아 회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여러 임원과 장인어른과 맞섰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가 그동안 모아둔 자료를 보내 장인어른을 협박까지 했었습니다. 모든 불법적인 것들을 그만두지 않으면 제 손으로 이 자료를 투고하겠다고 했죠. 그것이 장인어른에게 심적 압박을 주었는지 얼마 후 장인어른이 쓰러지신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야 제 복수를 실행하기 위해서 병원으로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장인어른을 병간호한다고 말을 하고 집으로 아내를 돌려보냈죠.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둘만 남게 되었을 때 정신줄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장인어른을 빤히 쳐다보다가 그동안 숨겨왔던 말을 하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꼬리 자르기로 감옥에 보냈다가 돌아가신 이창수 씨가 제 아버지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면 꼭 잘못했다고 사죄하세요. 꼭 그러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가 마음 편히 혜린이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쯤 감겨있던 장인어른의 눈동자가 순간 커지면서 심전도가 요동을 치더군요. 아무래도 확실히 제 말을 듣기는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웅얼거리면서 말씀을 하셨지만 인공호흡기를 끼고 계셔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장인어른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보다 훨씬 크고 화려한 빈소에서 상주로 조문객을 맞이했죠. 예전 같으면 또다시 장인어른에 대한 분노가 차올랐겠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더군요. 장인어른에게 제 정체를 밝힌 것 자체로 제 마음이 편안해진 듯 했습니다. 장인어른은 끝까지 제대로 된 말은 못하셨지만 분명 자신의 원죄는 알고 가셨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장례가 끝나고 저는 유언에 따라 이 회사의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리를 자행해온 임원들에게 중징계를 내렸어요. 처음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무엇보다 대표라는 자리가 주는 힘과 그동안 회사의 비리를 보고도 차마 말할 수 없었던 힘없는 일반 사원들의 응원이 더해지면서 많은 부분을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있은 지 몇 년이 지났네요. 회사의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내실은 예전보다 단단해진 듯합니다. 이제야 모든 썩은 것을 도려낸 저와 직원들은 함께 좋은 회사로 성장시키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칼을 갈아온 복수는 결국 그 회사가 제 것이 되면서 막을 내렸습니다. 여전히 아내는 제가 이런 복수를 위해 이렇게 살았다는 걸 알지 못해요. 혹시 나중이라도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날 어떻게 볼지는 조금 두렵기도 합니다. 사실 제 복수가 성공한 건지 아닌 건지 잘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복수하겠다는 일념으로 칼을 갈아 이렇게 성장했으니 되려 돌아가신 장인어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거나 제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고도 호의호식하던 원수이자 장인의 잘못은 똑똑히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로 제 복수의 반은 성공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반은 제가 그러한 힘든 일을 겪고도 굴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걸로 되갚아 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 사는 이야기,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